남의 시선이 자꾸 신경 쓰이는 건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. 좋아하는 게 없어서예요.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죠? 멘탈이 약하다거나 마음이 여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. 심리학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남 눈치를 심하게 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엔 공통적으로 한 자리가 비어 있어요. 바로 내가 뭘 좋아하는지가 들어가야 할 자리입니다.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나라는 사람을 확인할 방법이 남의 평가밖에 안 남거든요. 그래서 남의 표정 하나에 하루가 통째로 흔들리는 겁니다.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? 남들이 좋다는 걸 따라 사고 남들 반응 하나에 온종일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삶이요. 분명 내 인생인데 운전대는 자꾸 남한테 넘어가 있는 느낌. 카페에서 뭐 마실지 물어도 아무거나요가 먼저 나오고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는 나조차 잘 모르겠는 상태. 그게 성격 결함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.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남 시선에 시달리던 게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나로 채워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. 그리고 그 빈자리를 오늘부터 무엇으로 채우면 되는지 아주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왜 남 눈치가 아니라 취향이 문제인지 그 이유부터 함께 파헤쳐보시죠. 한 사람을 떠올려 볼게요. 32살 직장인 김 씨는요, 팀에서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. 옷도 잘 입고 주말이면 남들 다 가는 유명한 카페를 찾아다녀요. 겉보기엔 부족한 게 없습니다. 그런데 퇴근길 지하철에서 상사가 지나가며 던진 애매한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밤새 재생됩니다. 내가 뭘 잘못했나? 나를 어떻게 보는 걸까? 집에 오면 습관처럼 인스타를 켜서 남들의 하루를 넘겨보다가 이유 모를 공허함에 잠이 안 와요. 분명 다 가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텅 빈 느낌일까요? 사실 김 씨에게 없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. 남이 좋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.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. 누군가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?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? 대부분 직업이나 직함부터 꺼냅니다. 무슨 회사, 무슨 팀, 몇 년 차. 그런데 그건 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 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. 그 자리를 빼고 나면 정작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? 심리학에는 존재를 확인하는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. 하나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, 다른 하나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예요. 두 번째 통로가 막혀 있으면 사람은 자동으로 첫 번째 통로에만 매달리게 됩니다. 내가 나를 못 느끼니까 남의 눈을 빌려서라도 나를 확인하려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저 사람 슈베르트를 정말 좋아해. 라는 한마디에는 그 사람이 통째로 담겨 있습니다. 직함 하나 없이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려지죠. 좋아하는 것이야말로 나를 나로 만들어주는 지문 같은 거예요. 여기서 자기결정 이론이라는 걸 잠깐 짚고 갈게요. 심리학자 대시와 라이언이 정리한 이론인데요. 쉽게 말하면요, 사람이 진짜 살아있다고 느끼려면 세 가지가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.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쥐고 있다는 자율성, 뭔가를 해낸다는 유능감, 그리고 사람들과 연결돼 있다는 관계성이에요. 이 중에서 자율성이 무너지면, 그러니까 내 행동의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자꾸 남이 되면 동기도 수행도 정신 건강까지도 함께 무너진다는 게 연구로 확인됐습니다. 취향이 없다는 건 바로 이 자율성이 비어있다는 신호예요. 운전대는 내가 쥐고 있는데 방향은 자꾸 옆자리 사람이 정해주는 자동차를 상상해보세요. 좋아하는 게 없으니 선택의 기준이 없고 기준이 없으니 남들이 좋다는 쪽으로 흘러갑니다. 남이 던진 질문에 답만 하며 사는 삶이 되는 거죠. 회식 메뉴 하나 못 고르던 그 순간이 사실은 내 인생 전체의 축소판이었던 겁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궁금해집니다. 우리는 원래부터 취향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?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그 자리를 스스로 비워버린 걸까요? 그 빈자리를 가장 먼저, 가장 깊게 파고드는 게 바로 SNS입니다. 사회 비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. 심리학자 페스팅거가 1954년에 정리한 건데요. 쉽게 말하면요,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는 잘 못 재서 항상 남과 비교해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려는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. 문제는 그 비교가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을 향할 때예요. 이걸 상향 비교라고 하는데 이게 질투의 뿌리가 됩니다. SNS는 이 상향 비교를 24시간 켜놓은 방송국 같은 곳이에요. 생각해보세요. 남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3초짜리 순간만 골라 편집한 하이라이트 필름이 내 평범하고 눅눅한 화요일 오후랑 나란히 놓입니다. 그 시합은 공정할 수가 없어요. 연구를 보면요, 특히 아무 글도 안 올리고 남의 피드만 조용히 넘겨보는 눈팅이 질투와 상향 비교를 가장 크게 키우고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우울을 높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. 상향 비교가 우울을 부르고 우울해지면 또 인스타를 켜서 비교하는 악순환의 고리도 실제로 확인됐어요. 마음에 난 구멍을, 그 구멍을 더 크게 파는 삽으로 메우려는 셈입니다. 이 흐름이 폭발한 시점이 있습니다. 2012년이에요. 그해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했고 인스타그램 안드로이드판이 나오면서 SNS가 컴퓨터 앞을 벗어나 모두의 손안으로 들어왔습니다.
바로 그 무렵을 기점으로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이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다는 연구가 있어요. 도구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한 세대의 마음 지형이 통째로 바뀐 겁니다. 더 아이러니한 건 이거예요. 역사상 가장 촘촘하게 연결된 세대가 역사상 가장 외롭습니다. 미국의 한 조사에서는 18세부터 34세 청년의 30%가 매일 혹은 일주일에 여러 번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어요.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른 조사에서는 절반가량이 높은 수준의 외로움을 호소했습니다. 또 다른 연구에서는 SNS를 가장 많이 쓰는 상위 그룹이 외로움을 겪을 확률이 2배 이상 높게 나왔고요. 손안엔 수백 명의 연락처가 있는데 정작 마음은 텅 비어 있는 거죠. 앞서 이야기한 김 씨가 밤마다 인스타를 넘기던 그 손끝을 떠올려 보세요. 그건 남을 부러워하는 손이 아니라 자기 안의 빈자리를 어떻게든 확인하려는 손이었어요. 채워지지 않으니 자꾸 다시 켜는 겁니다.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. SNS가 우리를 공허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. 원래 비어있던 자리를 SNS가 그저 정확하게 비춰 보여준 것뿐입니다. 거울이 못생기게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얼굴을 비췄을 뿐인 것처럼요.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. 그 자리는 대체 왜, 언제부터 비게 된 걸까요? 잠깐, 여기서 딱 한 가지만 같이 해볼까요? 지금 잠시 눈을 화면에서 떼고 최근 일주일을 떠올려 보세요.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남한테 보여주려고도 아니고 그냥 내가 순수하게 좋아서 한 일, 딱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. 지금 바로 하나가 선명하게 떠오르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. 그런데 한참을 생각해도 잘 안 떠오르셨다면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빈자리예요. 부끄러워하실 일이 아닙니다. 이유가 있거든요. 우리가 취향을 잃어버린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. 학교라는 단어의 어원은 원래 여가, 즐김이었어요.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즐기는 법을 배우는 곳이라는 뜻이었죠. 그런데 근대 사회로 오면서 학교는 좋아하는 걸 찾는 곳이 아니라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법을 배우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. 우리는 십몇 년 동안 무엇을 좋아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정답인가만 훈련받은 거예요. 남이 던진 질문에 정답만 빠르게 맞히도록 길들여진 겁니다. 좋아하는 걸 느껴볼 시간표는 애초에 인생에 없었던 셈이에요. 그러니 취향이 없는 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. 게을러서도 무심해서도 아니에요. 그렇게 자라도록 세상이 그려준 지도를 따라 걸었을 뿐입니다. 이 사실 하나만 받아들여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지 않으시나요? 그럼 취향은 타고나는 재능일까요? 다행히 아닙니다. 뇌에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성질이 있어서 반복해서 쓰는 회로는 굵어지고 안 쓰는 회로는 가늘어져요. 마음도 근육과 같아서 두세 달만 꾸준히 훈련하면 실제로 달라진다는 뜻입니다. 취향도 마찬가지예요. 발견하는 게 아니라 길러가는 근육에 가깝습니다. 심리학자 칙센트미아이의 몰입 이론을 보면 이게 더 분명해져요. 재미라는 건 실력과 난이도가 딱 맞물리는 지점에서 생겨납니다. 게임을 떠올려 보세요. 너무 쉬운 판은 금방 지루해지고 실력에 비해 너무 어려운 판은 불안하고 짜증만 나죠.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깰 만한 판을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듭니다. 그 지점이 바로 몰입이고 취향은 그 몰입의 순간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텅 빈 그 자리를 오늘부터 무엇으로 채우면 되는지 지금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4가지로 나눠서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좋다와 싫다를 그때그때 이름 붙이기예요. 거창하게 취미를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. 커피 한 모금, 지나가다 본 하늘, 방금 들은 노래에 대해 나는 이게 좋다, 이건 별로다를 마음속으로 딱 짚어보는 거예요.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감정을 다룰 수 있게 된다는 연구가 있어요. 이름 붙이면 다스릴 수 있다. 이 원리를 취향에도 그대로 쓰는 겁니다. 작아 보이지만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반응을 처음으로 다시 듣기 시작하는 일이에요. 하루에 3번만 해보셔도 됩니다. 두 번째, 일주일에 한 번 15분 감탄 산책입니다. 캘리포니아의 한 연구에서는 매주 15분씩 경외 산책을 한 어르신들이 긍정적인 감정은 늘고 불안과 우울은 줄었어요. 경외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. 쉽게 말하면요, 큰 나무나 노을처럼 나보다 훨씬 큰 무언가 앞에서 우와 하고 나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에요. 이 순간엔 신기하게도 뇌에서 나를 끝없이 곱씹던 회로가 잠시 조용해집니다. 마음 안에 24시간 틀어놓은 부정 뉴스 채널을 잠깐 끄는 거죠. 남과의 비교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스위치가 바로 이 작아지는 감각입니다. 세 번째, 결과가 없는 재미를 하나 허락하기예요. 우리는 뭐든 쓸모로 따지는 데 익숙합니다. 이걸 하면 뭐가 남지? 취업에 도움이 되나? 돈이 되나? 그런데 취향은 쓸모의 정반대편에 있어요. 남는 게 없어도 그냥 하는 동안이 좋은 것.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을 조심하셔야 합니다.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걸 새로 사들이는 건 취향이 아니에요. 값비싼 물건의 만족감은 한 달을 못 갑니다. 새 것이 일상이 되는 순간 마음은 원래 자리로 돌아오거든요. 그러니 사는 게 아니라 하는 걸로 채우세요. 서툴러도 괜찮으니 조금 어려운 걸 골라 잘하려 하지 말고 그 시간 안에 그냥 머물러 보는 겁니다.
네 번째, 눈팅하는 시간을 딱 절반만 줄이기입니다. 남의 하이라이트 필름을 넘겨보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내 반응을 들을 시간이 늘어나요. 그리고 그 자리에 아주 작은 성공을 하나씩 쌓아보세요. 뇌는 대단한 성취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야식 한 번 참기나 20분 걷기 같은 사소한 성공도 내가 해냈다로 또렷하게 기록합니다. 그 작은 성공들이 모여 남에게 기대지 않는 단단함을 만들어요.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이 네 가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. 평생 남의 기준으로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내 기준을 세우는 건 어려워요. 그러니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. 그리고 잘 안 되는 날 자신을 다그치지도 마시고요.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이걸 자기연민이라고 불렀는데 남한테는 친절하면서 나한테만 가혹한 이중잣대를 멈추라는 뜻이에요. 나에게 너그러워지면 나태해질 것 같지만 연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. 자신에게 다정한 사람이 오히려 더 끈질기게 해냈어요. 그러니 작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이 시작을 나를 다그치지 말고 천천히 이어가 보세요. 이렇게 자리를 채우다 보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. 남의 시선을 점점 덜 찾게 돼요. 왜냐하면 나를 확인해 줄 사람이 이제 내 안에 생겼거든요. 그런데 그 마지막 자리를 채워줄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? 한 가지 연구를 소개할게요.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서 600명이 넘는 아이들을 40년 동안 투적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. 그 중에는 가난과 불화 속에서 정말 척박한 환경에서 자란 고위험군 아이들이 있었어요. 상식적으로는 다 무너졌어야 할 아이들인데 그 3분의 1은 건강하고 단단한 어른으로 자랐습니다. 연구자들이 찾아낸 공통점은 단 하나였어요. 어린 시절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준 어른이 곁에 최소 한 명은 있었다는 겁니다.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. 사람은 너는 그냥 존재만으로 소중하다는 무조건적인 시선을 한 번이라도 받으면 세상에서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. 문제는 어른이 된 지금 그 시선을 누가 매일 보내주느냐예요. 부모도 연인도 친구도 늘 곁에 있어줄 순 없습니다. 남의 좋아요는 하루면 사라지고 남의 칭찬은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등을 돌려요. 그런 불안정한 시선에 내 존재를 통째로 맡겨두니 매일이 살얼음판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. 결국 그 무조건적인 시선을 가장 안정적으로 매일같이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그 시선의 재료가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. 취향이 쌓일수록 나는 나를 더 또렷하게 알게 되고 더 또렷하게 알수록 더 깊이 감탄하게 되거든요. 그리고 심리학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. 나를 존중하는 마음과 남을 존중하는 마음은 사실 같은 뇌 회로에서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. 그러니 내 안의 취향을 되찾고 나를 감탄하는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남을 향한 시선까지 부드러워집니다. 남의 평가에 목매던 사람이 남을 여유롭게 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. 텅 빈 자리를 나로 채운다는 건 나 한 사람만 구하는 게 아니라 내 곁의 관계까지 함께 데우는 일이었던 겁니다. 마지막으로 한 장면을 함께 떠올려 볼까요? 갓 태어난 아기를 아는 엄마는요, 아기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끝없이 감탄합니다. 눈을 떴다고 감탄하고 손가락을 폈다고 감탄해요. 세상 어느 조건도 달지 않은 감탄. 우리는 모두 그런 감탄을 받으며 삶을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자라면서 그 감탄의 시선을 전부 밖에다 맡겨버렸어요. 남이 좋아요를 눌러줘야, 남이 인정해줘야 겨우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느낌. 하지만 남의 감탄은 늘 조건부이고 하루면 식습니다. 이제 그 감탄을 돌려받을 때예요. 나를 향해 끝없이 감탄해줄 단 한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니까요. 취향을 되찾는다는 건 결국 나를 다시 감탄하는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.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건 나를 봐줄 시선을 내 안에 되찾는 일이에요. 오늘 당신이 순수하게 좋아하는 것 하나,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 댓글로 남겨주세요. 아침 첫 커피 한 모금이어도 좋고 비 오는 날의 냄새여도 괜찮습니다. 그 한 문장을 쓰는 순간 당신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처음으로 대답한 거예요. 그 대답 하나가 텅 빈 자리를 채우는 첫 벽돌이 될 겁니다.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다른 질문을 가져올게요. 취향으로 나를 채운 사람도 결국 누군가의 날선 비난 앞에선 흔들립니다. 그런데 같은 욕을 먹어도 한 사람은 며칠을 앓고 한 사람은 그날 저녁 웃으며 밥을 먹어요. 그 차이가 대체 어디서 오는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.